안녕하세요. 12시엔 시사 이태원입니다. 대선이 40여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의 행보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지난 21일과 22일 양일간 대전, 세종, 충남 방문 일정을 마무리했고, 오늘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대전을 방문해 저희 CBS를 찾았습니다. 윤석열 대선 후보는 스스로를 충청의 아들이라고 지칭하며 캐스팅보트 충청의 선택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한다고 강조하고, 과학수도 대전, 정치수도 세종의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이준석 대표께서는 이 충청 대망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충청민들의 경우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양당 모두에서 홀대받고 있다는 지역 정서가 있는데 충청 표심을 잡을 전략은 무엇인지 들어보겠습니다. 이 방송은 현재 대전 C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방송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대선을 약 40여일 앞두고 여러 지역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요. 우리 대전의 분위기는 어떻게 느끼고 계신가요? 아무래도 충청권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이라든지 아니면 정당의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 어느 한쪽을 편애하지 않는 지역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가 두려운 마음으로 또 열심히 하겠다는 마음으로 충청권 유권자에게 많은 공약을 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자, 지난주 윤석열 후보가 충청권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예. 뭐라고 하시던가요? 아무래도 그 부친께서 충청도 출신이다 보니까 고향 같은 느낌을, 윤 후보도 원래 서울 출신이고 서울 태생이고 하긴 하지만 저도 서울 태생입니다만은 부모님이 TK 출신이십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TK 지역에 가면은 조금 더 저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저도 약간 고향 같은 느낌이 있는 것처럼 네. 윤 후보도 실제 충청 갔다 올 때마다 그런 네. 느낌이 든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그렇군요. 예. 현재 각종 여론조사 등에서 이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안팎에서 이재명 후보를 앞서고 있는데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저희 후보의 최대 강점은 정치 심리이기 때문에 빚진 것이 많지 않다. 사람에게도 아니면 어떤 세력에게도 빚진 것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또 활발한 선거운동을 통해 가지고 용기 있는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한 달 전의 사이에 본인의 스타일을 마음껏 뽐내면서 국민들에게 새로운 정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보수 정당이 한 번도 득한 적 없던 젊은 세대의 지지율을 많이 이끌어내고 있는 것으로 봐서 미래 세대와 교감하는데 우리 후보가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거기에는 이준석 대표도 한 몫을 하신 거죠? 저는 조력자일 뿐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치 지도자 많은 분들과 함께 일하면서 제가 제안을 안 한 적이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도 제가 조언을 했었고, 유승민 의원에게도 조언을 했었고, 그 외에도 많은 분들에게 조언을 했었는데, 우리 후보가 한 가지 확실한 건 학습 능력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위치로 간 것에 대해서 저는 후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에서 잠깐 언급하셨지만 윤석열 후보의 부친이 충청 출신이고 후보께서는 충청의 아들, 충청 대망론을 실현시킬 수 있는 후보라고 스스로 자칭하고 있는데요. 이 대표께서는 충청 대망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우리 후보가 충청도 부친 충청 출신이라는 걸 아무리 강조해도 그것만으로 표가 오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충청도에 대해 가지고 전혀 홀대할 생각이 없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럽고, 앞으로 공약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충청도를 발전시킬 적임자가 바로 윤석열이다, 이런 인식을 저희가 퍼뜨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셨듯이 이번 대선은 유난히 비호감 대선이란 말을 합니다. 제1야당 대표로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그저께 그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를 중단하는 선언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그 뒤에도 민주당이 네거티브를 이어가서 좀 조소의 대상이 됐지만은 네거티브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더 이상 네거티브 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좀 받아들입니다. 처음에 민주당에서 본부장 비리라고 이제 들고 나오지 않았습니까? 본인, 부인, 장모 이렇게 했는데, 장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법원 판결로 인해 가지고 무죄가 확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의혹이 상당수 이제 좀 해소된 부분도 있고요. 부인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런 초기의 발언의 미숙함이라는 것 때문에 문제가 되긴 했지만은 MBC의 어떤 보도나 녹취록 보도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과도한 어떤 그런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검증이다라는 인식이 조금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이 본부장 비리라는 개념을 가지고 더 이상 이 네거티브 국면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후보자의 뭐라고 될까요? 그 실제 공약이나 정책과 이제 다투겠다는 의지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도 환영입니다. 네. 일부에서는 이 얘기도 합니다. 대선에서 여야 유력 주자들은 모두가 공정을 말하지만 불평등은 논하지 않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수도권과 지방세의 불평등과 차별은 이미 위험수위를 넘었는데 이 불평등 개선에 대한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제로 정치권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한창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실질적인 효과로 많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특히 지역에 계시는 국민들께서 많은 부족함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보 같은 경우에도 지방 분권을 위한 여러 조치에는 많이 이제 동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대해 가지고도 굉장히 적극적입니다. 그래서 당장 그 세종시에 추진되는 세종의사당 문제라든지 네. 아니면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에 대해 가지고 후보는 굉장히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이런 국회 내에서의 세종시 활성화 문제 등에 앞장섰던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후보를 가까운 위치에 조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후보는 아마 어느 대통령보다도만 선출된다면은 지방으로의 어떤 분권이나 지방을 살리는, 또 지방으로 이전하는 그런 어떤 공공기관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사회가 바뀌어야 한다는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없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어떻게 저희가 선대 본부를 이제 꾸리면서 거대 담론을 어느 수준으로 내세울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했습니다. 과거에 이명박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747 공약 같은 걸 내세웠죠. 그러니까 7% 성장에 4만 달러를 달성하겠다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거대 담론으로서 굉장히 거창하고 또 국민들의 귀를 당기는 그런 어떤 효과는 있으나 네. 실제 지금 우리 한국 사회가 고도 성장기를 벗어난 상황 속에서 무리한 공약을 했을 때 그것이 주민들에게 아니면 국민들에게 현실성이 없는 공약으로 받아들일 그 소지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 공약의 궤를 본다 하더라도 아주 그 실생활과 그리고 민생과 밀접한 위치에서의 공약을 내는 것이 많고, 그리고 또 국정은 어떤 경직된 사고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유연한 어떤 정책을 구사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고, 문재인 정부도 정부 초기에 굉장히 뭐 의욕적인 어떤 정책들을 만들어냈겠지만은 네. 코로나 팬데믹이 발생할 것이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세워놓은 계획의 상당수를 수정해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 박근혜 정부 같은 경우에도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을 예측하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도 광우병 사태 같은 걸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에 오히려 잘 임기응변을 통해 대처하는 것이 정부의 역량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위기 대응 능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겠죠.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이 대표께서는 이번 주 호남을 방문하셔서 그동안 보수 정당이 호남에서 얻지 못했던 새로운 신뢰를 받아보고 싶다고 하셨고, 예비 홍보물인가요? 예. 전국 가구 중 10%의 예비 홍보를 보낼 수 있는데 소위 호남에 몰빵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게 호남 편지라고 해가지고 네. 요즘 많이 회자되는 것인데, 원래 어떤 선거든지 그 선거 유권자 가정의 10%의 주소를 받아가지고 저희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요. 전체 이제 대한민국 가구 수가 2,200만 가구 정도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200만 개 정도 홍보물을 보낼 수 있는데, 호남 인구가, 호남 가구 수가 그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는 사실 원래 보수 정당이 선거를 할 때 다소 지역 구도를 뭐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 좀 모든 자원을 투입하고 표가 적게 나오는 곳에는 오히려 공약도 좀 부실하고 이렇게 소외시키는 경향이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김종인 위원장께서 비대위원장 하시고 제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는 저희가 가장 취약했던 부분부터 열과성을 다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고 있고, 네. 이번에 호남 편지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뭐 호남에서 더 가장 많은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되진 못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앞으로 절대 대한민국의 어떤 국민도 소외시키지 않겠다는 그런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손편지를 직접 쓰신 거죠? 예, 우리 후보가 일정이 참 바쁜데 그 저녁에 시간을 쪼개 가지고 한 2,300자 정도 이렇게 자필로 편지를 써가지고 저희가 발송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손편지의 효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뭐 이런 기대를 합니다. 저희가 이번에 단 한 번의 호남의 지지를 저희가 받을 수 없다 하더라도 저희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가지고 전국 정당화를 깨 한다. 이게 아마 20년쯤 전에 노무현 대통령께서 그 당시 민주당의 불모지였던 부산에 대한 공약을 하면서 하셨던 생각과 비슷할 것이라 보고, 민주당은 그 당시 한 10년이 넘는 노력을 통해 가지고 최근에는 그래도 부산에서 국회의원을 그래도 배출하고 지난번에는 시장까지 배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것처럼 저희도 지금까지 노력하지 못했던 것을 반성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이번 대선 또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더 나아진 호남에서의 모습을 보이고, 호남뿐만 아닙니다. 지금까지 다소 저희가 미흡한 지역에서의 활동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이 대전, 충청 포함해가지고 많은 영역에서 저희가
열과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남에서 몰빵한다고 하니까 호남은 좋아하겠지만 충청은 좀 서운합니다. 예. 충남 지역은 역시 뭐 홀대받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여기에 대한 보관을 갖고 계신가요? 저는 우선 충남은 우리 당에 충남의 대표성을 가지신 훌륭한 의원님들이 계십니다. 뭐 홍문표 의원님, 이명수 의원님, 김태흠 의원님, 뭐 그 외에도 성일종 의원님 등 정말 저도 국회에서 앉아 있으면은 지역의 현안들을 매우 중요하게 저희에게 전달해 주시고 저도 더 관심을 갖고 살펴보게 됩니다. 거기에 당연히 이제 국회 부의장이신 정진석 의원님은 거중 조정을 잘하고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기대를 좀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2월 11일, 12일, 13일에 이미 언론에서 보신 분도 있겠지만은 윤석 열차라고 해가지고 네. 그 무궁화호 열차를 전세 열차를 임대해가지고 저희가 운행할 계획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이 대전 CBS 청취자들께 먼저 공개하자면은 네. 11일자 일정이 네. 저희가 이 윤석 열차의 시발점이 천안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수도권에서 열차가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천안에서 출발해서 장항선을 타고 가는 것이 첫날 일정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충청남도 유권자들을 항상 생각하고 우리 후보가 또 충남 일정을 먼저 잡는 게 좋겠다고 해서 저희가 아마 그 홍성 그리고 태안 쪽을 거쳐서 서천 이쪽을 거쳐가지고 군산까지 장항 군산까지 내려가는 그런 일정을 첫날 아마 수행할 계획입니다. 네. 천안발 충남행이군요. 장항선 열차입니다. 장항선 그러니까 열차. 네. 그럼 이 충청권에서의 목표 득표율 얼마로 잡고 계십니까? 저희는 그래도 충청도에서는 아무래도 저희가 상대 후보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가 40%대 후반 득표율을 저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길 기대합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대전을 뜨겁게 달궜던 뉴스 가운데 하나가 바로 항공우주청 입지 논란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항공우주청을 경남으로 가는 것이 맞고 대전에는 세종으로 이전한 중소벤처기업부 자리에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우주청의 존재가 흥정의 대상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항공우주청이 정말 경남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항공우주청의 특성이라고 한다면은 아직 신설되는 부처이기 때문에 결국에 그 역할에 대해 가지고 많은 기대감이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항공우주청이 제대로 기능하기 위해 가지고는 연계기관과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선 대전에 있는 항공우주연구원과 연계되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다 아시는 것처럼 이 외나로도에 고흥의 외나로도에 발사기지가 저희가 갖고 있고 그리고 사천에 이제 항공우주산업이 있습니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로서도 어려운 결정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그 항공우주청보다 더 규모가 크고 집행하는 예산이 많은 방위사업청을 대전 삼청사 부지에 이제 유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대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에는 15조 원 정도의 예산을 이렇게 쓰는 이런 그 청이고요. 그리고 방위사업청 내에서도 항공우주 관련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특히 대전은 또 주변에 국방과 관계된 계룡시 등의 도시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과 연계해 가지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적의 그런 입지를 찾다 보니 이제 그 기관을 찾다 보니 방위사업청을 하게 되었는데요. 아마 항공우주청이 다른 지역에 있는다 하더라도 항공우주연구원의 어쨌든 기능이라든지 위상은 굳건할 것이고 저희가 또 그 사업을 하다 보면 항공우주청의 소재라는 곳이 한 곳에 국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이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항공과 우주가 결합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항공우주청이 항공 업무를 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했던 그 카이 항공우주 산업과 같이 연계되는 것이 좋고 또 사천공항이 인근에 있기 때문에 경남을 저희가 입지로 고려한 것이고 다만 우주 업무 같은 경우에는 과거 인공위성 우리별 1호 연구할 때부터 대전에 어쨌든 연구 기능이 저희가 중요하다 판단했기 때문에 또 애틀이라든지 네. 이런 중요한 기관들이 있기 때문에 대전과의 연계성이 중요할 걸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추가적인 어떤 기관 설립이나 그런 어떤 청사의 배치 같은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협업 관계에서요. 예,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역 정치권에서는 이 항공우주청 설립 문제가 대선 과정은 물론 지방선거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쟁점으로 보고 있는데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어쨌든 방위사업청을 이전하겠다는 저희 계획에 대해 가지고 지역에 널리 알리고 무엇보다 그 부처가 굉장히 뭐 900명에 달하는 그 굉장히 큰 부처라는 것을 저희가 300명에 달하는 굉장히 큰 부처라는 것을 저희가 주민들께 알리고 뭐 추가적으로 저희가 대전의 연구 기능이라든지 이런 항공산업과 연계된 기능 같은 경우에는 다른 방식으로 확충하겠다는 계획을 저희가 밝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심상정 후보는 청와대 세종집무실법을 2월 국회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고요. 지역에서도 2월 국회 처리를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와대 세종집무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큰 문제가 아니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희가 세종의사당을 통해 가지고 입법부의 기능을 상당 부분 세종에 이전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그에 대해 가지고 뭐 A안, B안, C안 이렇게 해서 지금 활발히 논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정진석 국회 부의장께서 내신 안이 중간에서 검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가장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 이전 규모나 이런 게 가장 큰 기관이 국회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회의 실질적인 세종 의사당 건립을 위해 가지고 먼저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역대 대선에서 각 후보들은 충청 표심을 얻기 위해 다양한 공약을 내놨습니다. 국민의힘에서 추진하는 충청역 공약은 어떤 것인가요? 우선 충청 중에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지역에서 뭐 발전을 위해서 필요했던 필수 사업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진척되지 않은 것들이 좀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서울만 하더라도 외곽순환도로 외에 제2 외곽순환도를 건설하면서 교통량 분산을 하고 있는데, 대전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전 남부순환고속도로로 이어진 이런 순환도로 하나가 있는데, 네. 이것이 사실 경부선과 호남선의 교통량까지 같이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포화 상태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충청권 순환도로를 대전 일대로 더 외곽에 이제 두는 것을 공약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호남선과 그 경부선의 그 결합지기 때문에 굉장히 교통이 요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그 호남선과 대전 경부선이 도심 통과를 하기 때문에 도심 지역의 단절이 또 대전지에서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부선과 그 호남선의 대전 통과 구간에 대한 지하화를 저희가 지금 공약으로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대전 지역에 대한 여러 공약이 있고, 네. 또 세종 같은 경우에는 대전과 엮어가지고 자유경제구역으로 지정하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대전에 있는 그 연구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한 고부가가치 산업에 해당하는 것들을 많이 창출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 대전하면은 연구도시로 저희가 항상 생각해왔지 산업도시로, 그래서 많은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시로 발달하는 데는 아직까지 제한적인 효과밖에 없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어떤 자유경제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은 첨단 산업에 있어가지고 해외 투자 같은 것을 유치하기가 굉장히 좋아집니다. 네. 그러면 저는 대전이 어쨌든 연구 중심의 도시에서 이제 산업이 발달하는 도시로 좀 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금 충남도청이 이전하고 난 뒤에도 사실 그 내포신도시까지 교통망이 잘 확충되지 않아가지고 그렇습니다. 충청권 전반적으로 좀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전과 내포신도시 간의 그런 어떤 교통망 확충하는 것도 저희가 지금 공약으로 삼고 있습니다. 네. 중부권을 그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중부권 거점공항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지금 그래서 서산에 있는 충남공항을 저희 설치하자는 이야기가 있는데, 어쨌든 서산에 군공항이 이미 있기 때문에 청사를 설치하는 문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항 수요에 대해 가지고 뭐 청주공항과의 연계성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해서 저희가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이 다소 답본 상태지만 상승한 것은 사실인데요. 단일화 없이도 정권 교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저희는 우선 단일화 없이도 저희가 자강을 통해 가지고 대선에 당선될 수 있을 정도 실력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께서도 꼭 물어보면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된 거지, 거기다 꼭 근데 안일화는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항상 정치하면서 안철수 대표의 모호한 태도가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이번에도 모호한 태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안철수 대표가 정치를 하면서 원래는 범진보 진영에 시작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는 어쩌다 보니 우리 후보보다 더 오른쪽에 계신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됐는데, 저는 이렇게 갈팡질팡하기보다는 정권 교체의 대의에 어떤 식으로 동참하실 것인지, 아니면 제3지대론을 펼칠 것인지, 아니면 최근에 또 모락모락 말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과 함께 할 것인지, 이런 진로를 명확히 설정하시면 유권자들이 혼란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다자구도로 대선이 치러질 경우 뭐 어느 쪽도 확실한 승리를 장담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다자구도를 피하고자 뭐 원칙과 그리고 명분 없는 단일화를 한다고 했을 때 그 결과가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2012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박근혜 후보가 1위를 달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안철수, 문재인 두 분이 단일화를 했는데, 안철수 대표가 그 당시에 단일화에 참여하고 포기해가지고 이제 문재인 후보가 최종 후보가 됐지만은
또 선거운동을 매우 적극적으로 도운 건 또 아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음. 그에 대해서 선거 당일 날에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고 그런 상황 속에서 안철수 대표의 미국행이 보도되면서 선거 막판 분위기가 좀 이상해졌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안철수 대표 예전에 합당을 했다가 민주당과 합당을 했다가 당을 깨고 나오기도 하고 이 단일화라는 것이 시너지 되려면 상당한 진정성과 그리고 끝까지 함께하겠다는 행보가 중요한 것인데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저희도 단일화를 선뜻 추진하기도 신뢰하기로는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 홍준표 의원이 윤 후보 측과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천 문제로 갈등을 빚는 것과 관련해 차라리 출당시켜줬으면 좋겠다고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홍 의원과는 어떻게 통화를 해보셨나요? 어떻게 보내간다고 제가 하십니까? 그 일 이후로 홍 의원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또 찾아뵙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래도 윤 후보와의 대화는 매끄러웠는데 네. 나중에 대화가 끝나고 난 다음에 윤 후보 주변에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고 하는 인사들 측에서 홍준표 대표에 대해서 다소간의 모욕적인 언사가 있지 않았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 후보와의 대화 과정에서는 큰 문제가 없었던 만큼 저는 충분히 후보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보고 홍준표 대표는 누구보다도 저희 당에서 대표를 2번 지내시고 그리고 대선 후보까지 지내신 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정권 교체의 대의에 꼭 동참해 주실 거라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후보자 배우자인 김건희 씨가 언제쯤 대중 앞으로 나와서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하게 될 것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한 포털 사이트에 김건희 씨의 프로필이 등록되면서 이거 시그널 아니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던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반우스갯소리로 우리 후보도 그렇게 프로필 등록하고 하는지를 뒤늦게 알았다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네. 후보자의 배우자가 원래 사업을 하던 분입니다. 그래서 전시 기획 사업을 하던 분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문화라는 것도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굉장히 독립적이고 주체적으로 이런 판단들을 해서 움직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보자의 배우자에 대한 여러 가지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우선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력에 대해 가지고 허위거나 과장이 좀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국민들께 겸허하게 사과를 했고요. 최근에 나온 녹취록 논란 같은 경우에는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누가 봐도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냥 사적인 대화를 친분이 있는 기자와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뭐 문제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공개 활동을 하는데 큰 무리는 없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그 공개 활동 여부는 또 후보와 배우자가 가족 내에 논의해가지고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2월 중에는 등판 논설도 있는데 대표께서는 직접 만나보셨습니까? 저는 뭐 여러 번 우리 후보자의 배우자를 만나봤습니다. 네. 그런데 아마 대중적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 이미지보다는 훨씬 더 소탈하고 그리고 또 대화하면서 예의를 갖추는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활동을 하는 것이 전 좋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이 문제야말로 후보와 배우자가 같이 상의해서 가족 간에 결정할 일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시간이 거의 다 돼갑니다. 유권자들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가 TV 토론회인데요. 네. 법원이 어제 양자 TV 토론을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자 토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설 연휴에 토론회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그 토론에 있어가지고 양자 토론 형식을 지상파 방송에서 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상파 방송은 공공재적 특성이 있기 때문에 좀 법원이 제동을 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저희는 양자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서 저희 당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유튜브 채널 각 당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매체를 통한 것은 언제든지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4자 토론 이렇게 되면은 그 선거 토론이라는 것이 생각보다 양자가 아니면 치열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소위 ABCD 토론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4자 네. 토론 진행되는데 A 한 번 말하고 B 한 번 말하고 C 한 번 말하고 D 한 번 말하고 이러다 보면은 B가 A에 대해서 반박하고 C가 B에 대해서 반박하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리는 토론이 되지 뭔가 주고받음이 있는 치열한 토론이 성립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후보는 오히려 토론에 있어가지고 유권자에게 실질적으로 재미와 그리고 정보 전달이 가능한 양자 토론 방식을 선호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어떻게 토론 결과가 지지율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코로나 국면에서는 토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우리 윤석열 후보가 토론이 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윤석열 후보가 그 지난 경선 과정에서 16번의 토론을 진행했습니다. 네. 그런데 그때 상대했던 분들이 다 아시겠지만은 원희룡, 유승민, 네. 홍준표 이런 분들은 정치를 20년 가까이 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굉장히 훈련되신 분이고 이분들을 맞아가지고 후보가 토론하는데도 전혀 밀림이 없었고 때로는 공세적인 입장도 많이 취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다소간의 말재주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 후보가 훨씬 더 묵직한 어떤 그런 대화의 그 기술로 풀어낼 수 있지 않나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최재형 전 원장이 다음 달 3일
첫 정강 정책 TV 연설자로 출연하기를 밝히셨는데요. 뭐 여러모로 상징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예, 안 그래도 최재형 원장께서 우리 당의 상임 고문으로 전혀 어떤 요구 조건도 없이 정권 교체의 대의에 따라가지고 참여해 주시기로 하면서 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한 말씀을 우선 전해드리고,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가지고 바로 최재형 원장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저희가 정강정책 연설하는데 최 원장님이 좀 해줄 수 있겠느냐 했더니 흔쾌히 허락을 해주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바로 지명해가지고 이렇게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대선이 이제 40여일 남은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임할 계획이신가요? 아무래도 우리 후보가 정치 신인이고 음. 저도 영선 당대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정치가 보여줬던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게 있다면은 일신하고 싶습니다. 정말 가장 낮은 곳에서 임하고, 그리고 지금까지 보수 정당이 보였던 구태를 청산하고 이런 모습으로 다가선다면은 충분히 국민들께서 많은 지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끝으로 충청권 유권자들에게 한 말씀 남겨주시죠. 예, 아무래도 저희 보수 정당이 지난 6월 이후로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 세대와도 함께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저희 행보 하나를 보시면은 지금까지는 저희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했던 진짜 일반 노동자들의 이야기,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이야기가 정책에 많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아마 택시 운전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삶의 현장에서 지금 고생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문재인 정부 지난 5년 동안 제가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살림살이 나아지셨습니까? 네,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았다면은 그거야말로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가 국정에 있어가지고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를 뽑았을 때는 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상당히 계승할 것이라 봅니다. 완전히 판이 바뀌고 새로운 정치를 원하신다면은 저희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에게 소중한 한 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의 행보도 기대하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있죠.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오늘 유튜브 실시간 중계는 내일 12시엔 시사를 통해 다시 방송됩니다. 12시엔 시사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